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지훈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은 결국 2,500 탈환 못하고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올 연말 산타가 우리 증시에 올지 어떻게 될지 오늘도 조심조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하죠. 데일리 이슈는 세 개를 꼽아놨는데요. 버핏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버핏이 삼성전자를 안 사고 TSMC를 샀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 TSMC 언제 산 겁니까, 이거? 네,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자들의 경우 매 분기 말에 그러고 나서 45일이 지나면은 본인들의 투자 변동 내역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는 9월 말 기준으로 TSMC에 대해서 이제 그 5조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이상의 매수가 있었던 걸로 나온 것입니다. 많이 샀어요. 네, 사실 이제 버핏의 자산에 비하면은 이게 이제 22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들어오는 것인데요. 아마도 좀 버핏의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이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또 그 일정 규모를 주고서 소위 뭐 제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매수가 들어간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회사가 좀 주가가 단기에 급락을 했을 때에는 그럴 때는 좀 매수를 들어가는 경향이 뭐 과거에도 있었었는데 일단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뭐 전체적으로 사실 뭐 코멘트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일단은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TSMC가 지금 워렌 버핏이 사던 그 시기에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근데 그때는 차이나런 이래서 그런 돈들이 우리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이 즈음이라 그런 선택을 왜 삼성전자를 안 사고 TSMC를 샀을까? 이런 의문이거든요. 저라도 사실은 이제 TSMC를 선택을 했을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TSMC가 영위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쪽의 영업이익의 어떤 변동폭은 사실은 저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덜하거든요. 우리는 진폭이 워낙에 심하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이익이 나면 70조도 넘었다가 갑자기 뭐 20조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의 안정성 측면에서 좀 그렇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좀 불리한 이슈들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였고 또 때마침 그 이후에 반도체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잡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TSMC가 어쨌든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7% 내외인데 50% 이상을 TSMC가 지금 가져가고 있고 여전히 뭐 마켓의 리더라는 그 위치는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버핏의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TSMC를 더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TSMC 주식 확인을 해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버핏이 기왕에 애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애플하고 TSMC 거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껏 담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펀드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애플의 주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는 TSMC를 편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중 갈등 그리고 대만의 이슈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TSMC의 주가가 상당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찬스를 놓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제 왜 삼성전자를 안 샀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당연히 TSMC를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그 분기별로 뭘 샀는지 발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상. 네. 그럼 버핏은 누구나 다 아는 투자의 귀재고 지금까지 거의 실패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거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늦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버핏도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실수가 조금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네.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욕심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에는 그런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조금 또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 나만의 포트를 구성하겠다라는 최대 수익률을 한번 달성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 담는 건 천천히 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뭐 규모가 크니까는 예. 그런 종목을 담을 수밖에 없었고 개인 투자자는 다른 쪽에서 승부를 봐야지 이런 또 심리가 작용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화끈하게 드시겠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IRA 개정안 발의 이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하원에서 발의된 거는 전의 일 아닙니까? 이번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이번에 네네. 얘기 나오다가 이번에 예, 발의된 예. 거군요. 이게 3개주 이제 하원 의원들이 네. 공동 발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발의한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뭐 저기 3년 유예 그 IRA법 때문에 24년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메이드 인 USA가 아니면은 지급을 못 받게 하는 그 법안 내용을 3년 유예하겠다. 전기차 보조금 그거. 네네네.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이나 여태까지 해왔던 걸 보면 대통령이 말을 뭐 굉장히 신경 써주는 척 얘기를 해도 또 그 밑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반드시 또 긍정적이다 내지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한국, 일본, 독일 업체들이 다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미국의 압력을 넣느냐에 따라서는 미국도 조금 어떤 변화의 가능성 그런 거는 좀 열어놓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예 기간 3년 두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기 어디 조지아 공장인가요? 그거 다 완공되고 거기서 생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년만 유예되면 괜찮은 선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IRA 법안의 통과 여부도 중요하겠지만요. 결국 현대기아차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이 내년에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간밤에 발표된 월마트의 실적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네. 결국 소비의 양극화가 월마트 실적에서도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비싼 돈이 들어가는 고급 소비주에 대한 소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자동차 하는 것 자체가 큰 돈을 들여가는 대표적인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지금 타고 있는 차 그냥 고쳐서 다 타자. 네.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RA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가면서 그 자동차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제가 그 너튜브 하나 확인을 해보고 오니까 실제로 그 현대 기아차 살려면 막 1년씩, 1년 반씩 기다렸는데 여기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차량 구매를 한번 하러 가보시면은 네. 워낙이나 대기가 길었었거든요. 이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교란 문제가 특히 자동차 쪽에 네.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재고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실제 주요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중고차도 재고가 늘고 신차 쪽에서도 느는 그러다 보니까는 신차 가격도 이제는 좀 떨어지고 인센티브 지급해야 되는 것들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코로나 때 참 잘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운이 저는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가야 될 때 좀 못 갔던 것이 아닐까 주가가. 그 점이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그 뒤에는 지금 산업이 전체적으로 다운턴으로 들어간다는 걱정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런 우려를 뚫고서 계속해서 좀 어닝이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줘서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실적으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 담아 놓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서 버핏 얘기 잠깐 하면 그 GM은 좀 덜었더라고요, 이번에. GM 주식 있던 걸 조금 판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것과 물려서 이 자동차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그 이번에 3분기 때 또 세타 엔진 그 노이즈에 대한 비용을 감안을 했어도 역대급 실적은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많이 빠진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요. 하방은 제한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가지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할부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네. 있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를 사야 되는 이제 이중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과연 뚫고 계속해가지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선입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예.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적 반영은 한 번도 되질 예. 않았던 한 해였던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데 역으로 보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도 실적 다 꺾였고 네. 주가 다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잖아요. 바닥 확인했다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 순환주기로 보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뒤이긴 하겠지만은 내년 뭐 중반 그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걸 팔아가지고 더 좋은 주식을 사겠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너무 많이 빠진다 싶어가지고 섣불리 파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자동차 살 때 자동차 할부 금리가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살 때 개인이 가장 그 큰 돈 들이는 게 첫 번째가 집이고 두 번째가 차인데 이게 둘 다 대출을 통해서 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은 있고요. 이제 금융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행. 40년 만에 은행의 비금융업이 허용된다. 예. 이래서 이 섹터에 훈풍이 분다. 이래요. 네. 저희도 이 수를 보고 나서 이 40년 만에라는 이 단어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이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킬까라는 거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굳이 그 생각의 어떤 범위를 넓힌다라면은 가상자산 쪽으로 어느 정도 약간 좀 규제를 만들어서 정부가 좀 참여를 한다라면은 가상자산 쪽으로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넓힌 것까지는 우리가 좀 이렇게 내피셜로 상상의 범위를 좀 넓힐 수는 있겠지만 뭐 뜬금없이 은행이 뭐 여행업을 진출한다든가 뭐 자동차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나왔었던 이런 뉴스들은 결국은 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업으로 사업을 진출한 그 뭐가 있을까요? 40년 전에는 그럼 은행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하고가 네. 좀 섞여 있었던. 금산.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잘못하면은 국가적으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보니까 좀 분리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앞서도 이제 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을 지금 당장 푼다고 해가지고서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마땅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저는 인터넷 뱅크가 들어오면서 기존 금융계에서 좀 불만이 많았던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볼 때에는 아니 한쪽에서 들어오는 건 괜찮고 우리 쪽에서 나가는 것은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좀 공정한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정도로 보이고 사실 유의미하게 뭔가를 진출해서 수익에 기여를 할 만한 수준의 그런 건들은 잘 보이지를 않고요. 뭐 아주 소소하게는 뭐 여러 가지들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도 투자권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법적인 규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요. 사실 뭐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좀 안 보인다. 그리고 또 금융권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뭔가 아주 그런 신사업 이런 쪽으로 또 진출하는 것도 사실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많이 머뭇거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은행주가 사실은 저 PF 된설이 맞고 그다음에 그렇게 뭐 수익률이 아주 좋고 뭐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높게 평가받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금융주 좀 탄력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앞서서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안 하는데 보통 경기 침체 구간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나 지금같이 이제 신용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 리스크
대출 자산에 대한 디폴트 리스크가 항상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어주라고 은행주들을 많이 쳐다보기는 하는데 실제 이제 경기 침체 구간 들어가고 지금 같이 이제 그 자금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는 네. 디폴트 리스크라든지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또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은행주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선호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투자로서의 어떤 기대 수익이랄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PF 아주 심각하다 이랬다가 시장이 다소 풀리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지금 비금융업에 진출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겹경사 아닙니까? 은행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앞서서 이영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은행 우리 중요한 건 주가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예, 주가의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PF에 대한 부분도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김진태 도지사께서 한번 이제 작은 돌을 던지셨죠. 예. 그러면서 작은 돌 좀 큰 돌인 것 같아요. 이게 일장일단 있습니다. 던지고 나서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한 것 측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미리미리 우리 또 문제가 된 게 없으니? 라고서 선제적으로 좀 조심을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방주사는 있습니다. 않다? 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이제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PF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계 부채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만 해보셔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안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부동산 경매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리스크를 안고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은행권 얘기까지 데일리 이슈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연말 증시에 산타가 올 것이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 전체 금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연준의 브레이너드 부의장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그냥 그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빙빙 돌리지 않고.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조금 낮게 나오니까 네. 아마 약간 자신감이 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한 단어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곧 영어로는 soon인데 네.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족보가 있는 소위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준에서는 특정 단어들을 특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그런 좀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단어는 바로 다음 회의 가급적.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 전에는 이것을 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테이퍼링 하기 직전 회의에 순이란 단어를 썼고요. 네. 금리를 인상하기 직전 회의에 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의장이 지금 속도 조절하겠다 앞에 순이란 단어를 딱 갖다 붙이니 시장이 알아차린 것이죠. 그럼 12월 회의에서 바로 속도 조절이 나오겠구나. 근데 사실은 지금 이미 국채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해서 많은 그런 확률로 높은 확률로 네. 12월 달에는 감속을 해서 0.5%를 올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가지고서 발언 자체가 비둘기적인 것은 맞았으나 네. 추가적으로 시장이 보는 것보다 더 비둘기적이었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예상한 대로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이 이런 경로로 나오면 뭐 무난하게 결정을 하겠구나. 그렇게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지금- 파격적인 건 아니다. 예, 아주 상황에 맞는 네, 그냥 네. 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 이것도 더 낮게 나와서 이것도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그래서 미국 주가는 여기에 반응해서 좀 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생산자 물가는 6월부터 4개월 연속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생산자 물가가 CPI의 어떤 선행에서 내려간다는 거 봤을 때 결국 앞으로 나온 CPI 역시도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한 번 더 환호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서비스 가격이 떨어진 것이 이번 PPI 생산자 물가 하락의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연준 부의장이 좀 더 허심탄회하게 그런 멘트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정말 들어가는지 여부, 들어간다면 이것이 깊은 것인지 얕은 것인지, 들어간다면 또 언제 들어갈 것인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간밤에 뉴욕 주가가 더 올랐었는데 하필이면 그 장중에 폴란드에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그때 한 1% 빠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엔진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렇더라고요. 쪽이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생각보다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모두가 다 이제 전쟁의 어떤 피로감이 너무나 누적이 되어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또 노이즈만 나오더라도 전 세계가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아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부인했고요. 네. 전 세계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키워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고위급 회담들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런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노지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 자체는 이제는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더 이제 좀 확실히 좀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러시아 거로 파명이 났으면 확전될 뻔했어요. 맞습니다. 예. 월마트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월마트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네. 사실 월마트 어저께 PPI가 나오기 전에는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호실적을 내면서 네. 증시가 오르는 데 기여를 했었죠. 물론 이제 뒤에 미사일 문제가 더 크게 작동을 하기는 했지만 월마트 실적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할인 판매를 늘려가지고서 이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고 쪽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경기가 나빠질 때에는 재고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네. 이제 악성 재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인 판매를 하게 되고 마진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재고 수준을 줄여놓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주목해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월마트가 지난 이제 2개분기 전에는 재고 증가율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30%대였어요. 근데 지난 분기 20%대, 이번 분기에는 10% 초반대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경영진이 현재 재고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듯한 멘트를 많이 했고, 네. 이번에 재고가 10% 초반 증가한 것도 사실은 70% 정도의 요인이 단순히 이게 물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재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평가 가격이 이제 좀 올라가서 가치가 올라간 것뿐이지 재고 자체는 전체적으로 해서는 좀 굉장히 많이 효율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실적이 이제는 앞으로는 조금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재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네.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유통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로 봤을 때. 3사의 실적하고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 롯데 3사 공이 매출은 늘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크게 늘지는 않았고요. 이제 백화점 매출은 좀 늘어났는데 그 외에 쇼핑 쪽은 매출이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약간 좀 정체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현대하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VIP 대상으로 그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매출 성장은 확실히 일어났는데 이 소비에서도 좀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월마트하고는 좀 다른 게 지금 국내는 지금 이제 고가품 위주로
이런 쪽으로 해서는 매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중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 유지하는 정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온다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 내지는 고가품 시장이 해외처럼 위축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단언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조정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익이 한 400%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유통은 이제 사람 사는데 뭐 다 필요한 거니까 이게 그렇게 무너질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을 해주셨듯이 유통 산업을 보는 내년의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소비의 극심한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이 월마트의 실적에서도 10만 달러,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중상층들이 쓰는 어떤 소비에서 식료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비싼 걸 안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백화점이 이제는 어느 정도 VVIP 분들이 쓰시는 아마 금액은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산층 이하에서 쓰시는 분들이 어떤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뻗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주들의 어떤 남는 희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나오는 리오프닝이죠. 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해주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중국 리오프닝 정책 자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이동은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해외로의 자유로운 이동 자체는 풀어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내년 봄 이후에 춘절 이후부터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국의 물가가 오르긴 많이 올랐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터키, 그 칠면조를 이렇게 놓고 온 집안 식구가 먹는데 칠면조 가격이 엄청 올라서 이걸 뭐 피자로 대체하느니 뭐 햄버거로 대체하느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맥도날드 주가가 그렇게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일어났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품주의 경우 가격 반영을 인플레 그런 이제 원가 반영을 좀 차근히 잘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다른 쪽, 뭐 빅테크나 이런 쪽의 실적이 좀 부진한 것과는 상반되게 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좀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반전은 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온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얘기했던 게 G20에서의 내용들이었는데 G20에서 공동성명이 나왔어요. 긴축 위기를 슬기롭게 같이 돌파하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공동성명이 나왔다는 자체가 희소식인 거죠. 이거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였었고 사실 압력을 가장 심하게 받았을 거는 오히려 미국이겠죠. 그렇죠. 미국의 강달러 정책,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여타 국가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합의를 했고 또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강달러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또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예견된 이슈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중앙은행들이 조금이라도 인플레의 어떤 기조가 완화되는 모습만 보이면은 속도 조절을 좀 긴급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이게 달러 피크아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선언문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피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 킹달러의 기조가 이제 끝난다. 네네. 이건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종전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피크 아웃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 전부 다 G20 리더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식으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환율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뭐 1,400원대를 간다던가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공동성명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경제 쪽에 집중해서 보아서 그러한데 뭐 이 부분이 일단은 뭐 핵심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서 좀 네.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있었었는데요. 뭐 모릅니다. 이 그 전쟁이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전쟁이 또 길어지게 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뭐 이것을 우리가 주식이나 경제 쪽으로 좀 연결해서 해보면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악화되는 면만 제한적이다라고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뭐 가능성이나 소위 말해서 기대값이라고 할까요? 해볼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거기에 이제 그 미국하고 러시아의 비밀 회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6.25 전쟁 생각하게 되고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는데 우린 빠진 채로 휴전이 됐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건 경중하고 경제 문제로 접근을 해보면 이건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그 기대감만으로도 네. 충분히 시장을 좀 그 흥분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급 비밀회담을 했던 거에 또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어제였던 걸로 같은데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 가기 전에 휴전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제 노이즈가 좀 퍼지니까 뭐 변명을 하고 백악관에서 또 실제 백악관 생각하고는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 성향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백악관의 복심이다, 마음 생각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올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오늘 키이우를 위시해 가지고 주요 도시에 그 사상 최대, 그 전쟁 이후에 최대 폭격을 지금 미사일 공격을 글쎄 가했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게 지금 러시아가 그 군수 물자라든지 이런 게 넘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협상을 끌어내기 위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타협의 조건으로 항상 협상의 조건으로 얘기했던 게 무조건 철군하고 전쟁 배상하고 전범 처벌하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 어떤 하나도 다 들어주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뭘 하나 들어주는 순간 푸틴의 입지가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타협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그러면은 그걸 누를 수 있는 거는 누구겠느냐를 보면 결국 미국이잖아요. 예, 그럼 미국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전쟁에 대해서 좀 이제 종식을 좀 시키고 싶은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것 역시도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밀 회담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그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종전이 될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종전이 되고 나면은 일단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네. 예.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이라도 제거를 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에는 호재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전쟁이 격렬화되는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거는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아마 합의를 해야지 이게 종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합의를 하는 순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서로가 땅 따먹기를 한 그때부터 전쟁이 종료가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심하게 격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한 뼘이라도 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어떤 뭐 폭격도 하고 뭐 미사일도 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은 임박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식 중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그게 막 오르는 게 이 전쟁 종식 이슈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우리 현대투자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는
땅 파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년이 무슨 땅 파는 해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네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인도도 150조 규모의 어떤 인프라 투자를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중국도 중국 경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인프라 투자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 어떤 투자의 키워드는 B2G인 것 같습니다. 민간은 돈이 없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돈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살리기가 내년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심에는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기 같은 굴삭기 업체들이 상당히 중요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전쟁 종식 얘기를 마저 하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제일 심각했던 게 에너지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에너지 문제는 조금 경기 침체하고 더 좀 엮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속 이제 수요에 대해 가지고서 하향 조정을 예상치를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펙 플러스에서도 지금 또 역대급 감산을 이미 발표를 해가지고서 네. 적당한 가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90불 정도를 WTI 기준으로 네. 오펙 플러스에서는 좀 지키고 싶어하는 선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결국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뭐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좀 개발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진작되는 측면, 반대로는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금리를 빠르게 올려가는 것 때문에 경기가 좀 빠르게 냉각되어 가는 것,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서 원자재 가격을 그렇게 자극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미친 부분이 왜 그러냐면 버핏의 목록 거기 보니까 이 정유주를 늘렸어요, 이분이. 네네. 그러면 기름값 올라간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버핏은? 정유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의 어떤 투자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실적 좋아지니까 사놓고 그냥 바로 올라가면 팔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가라는 게 빠진다 한들 여기서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막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고, 지금 어차피 그 오펙에서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걸 막고 싶은 거거든요. 일정 구간을 유지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안전마진 챙겨가면서 충분히 수익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늘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버핏이 그런 투자를 많이 늘렸다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바닥을 치고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아주 뜨거운 경기의 어떤 순항이 나오는 그런 그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 염두에 두고 한 투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그래요. 이게 친환경 우리가 얘기하는데 석유는 태워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앞으로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 이따만한 배터리 그거 나중에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여담이었고요. 저 사우디 아람코라고 뭐 너무나 유명하죠. 이 회사가 뭐 석유로는 굴지의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도 친환경, 뭐 불로수소 네. 이거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히는 이제 그린 수소고요. 수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우디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원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우디도 이 올해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고, 이 돈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동안 원유로 먹고 살았다라면은 이제는 수소라는 것을 수출해서 먹고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업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가 있는데, 이 태양광과 풍력은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소비를 합니다. 근데 수소는 생산해서 수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생산한 다음에 액화를 시켜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우디는 홍해와 페르시아만 이면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수소를 생산하기에 상당히 최적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우디가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밤에는 낮과 밤이 바뀌면서 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저기압과 고기압 부분이 바뀌면서 밤에는 풍력을 통해서 전기 생산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24시간 내내 신재생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결국 이러한 어떤 천연의 어떤 자원을 통해서 수소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 사우디의 진심이다. 그래서 오늘도 장 후반에 나온 뉴스가 단독 기사입니다만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현대차의 어떤 정의선 의장을 만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만날까요? 아닙니다. 수소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현대차 수소 1위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수소 충전소 인프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현대로템 수소 트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와 관련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소의 진심인 사우디 입장에선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네옴시티에 대한 어떤 관련주 테마를 봤을 때 러프하게 건설주를 봤다라면 지금은 약간 좀 디테일하게 봐서 사우디의 진심인 수소 쪽으로 이제는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옴시티는 확실히 지난번에 우리 중동의 붐 때 가서 건설하고 도로 놓고 2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자 모든 부분이 총망라돼 있는 것이라서요. 빈살만이 어쨌든 내일 방한을 합니다. 그리고 빈살만이 방한하는 것 중에 지금 나온 수소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이걸 잘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구조상으로 잘할 수밖에 일단 없었던 위치에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석유화학 쪽이 발전을 해가지고서 이를 수출을 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수소가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는 생산이 되는 그런 국가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제조업을 갖춘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하고 일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볼까를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고민들이 차량 관련이나 다른 쪽으로도 좀 기술 개발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를 이제 상용화까지 성공을 했죠. 근데 이런 쪽에 그 상용화까지 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갖춰야 되다 보니까는 관련해서 인프라도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는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수소가 이 산업이 전체적으로 메인의 차지를 글로벌에서 에너지 쪽에서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 기술을 많이 좀 습득을 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나라가 상당히 이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차별화되게 잘하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뭔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실익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 강하게 해보고요. 연말로 가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계실 텐데 근데 문제는 더 안으로 들여다봐서 내 종목이 과연 갈 것인가. 만약에 연말에 산타랠리가 갔는데 다른 종목은 다 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안 가면요 지금보다 더 속상합니다. 그때는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내 이놈의 주식 완전히 영원히 때려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힌트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좀 간 거잖아요. 대형주가 갔는데 투자자들은 야 이거 너무 더디게 간다. 중소형주 중에 화끈하게 가는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타랠리를 대비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우선 저는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 구분 자체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제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시가총액 100위까지가 대형주고 300위까지가 중형주고 그 이하가 이제 소형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저는 후반부터는 그 소위 말해서 대형주라고 완전히 분류가 되는 큰 주식들을 말고 조금 중형주 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10조 밑에 있으면서 5조 내외. 그 정도 되는 회사들 쪽에서 좀 수익률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순환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낙폭과다에 따른 숏스퀴즈 같은 것들도 좀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초대형주보다 삼성전자도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쪽보다는 좀 5조에서 10조 레인지. 그게 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FOMC 전후까지는 그쪽이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금투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형주로 분류되는 쪽으로 확산이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시장이 좀 쉬어갈 것인지 그게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은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일단은 대형주가 간다라는 것은 대형주를 끌어올리는 것은 개인도 아니고요, 기관도 아니고요, 외국인입니다. 네. 그러면 대형주가 간다는 것은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서 1,200원대를 깨고 내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약 10조 정도 샀는데 이런 것들이 얼추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쇼 커버링에 대한 부분들도 얼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단을 놓고 본다라면은 살 외국인들은 얼추 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눌려 있었던 중소형주가 이번 주 후반부터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금투세입니다. 결국은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예가 될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어제장 코스닥 시장이 2%대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중심에는 코스닥 150 종목도 있습니다. 공매도 현재는 코스닥 150 중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닥 150 중심의 종목들만 어제부터 강하게 이틀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단은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예로 확정이 된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어떤 제한된 수급 하지만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 잔고 이런 것들을 미뤄본다라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소위 종목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장인 것은 뭐냐면은 이 종목이 이게 좋대. 혹은 이 종목은 이런 실적이 좋대, 이러한 것들이 좋대라는 어떤 위스퍼나 콜이 돌았을 때 그 종목의 시세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먹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시장의 심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 둘씩 심리가 돌아서면서 소위 이런 어떤 종목 콜이나 종목 장세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건은 금투세에 대한 확정 여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다 금투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투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큰 손이잖아요. 큰 손이 담는 건 대형주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번에 이제 금투세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이제 주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 금융상품하고 채권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도 과세 대상자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째가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많이 높은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아주 초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좀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조금 더 뭐 그 중에서 좀 탄력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쪽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중소형주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쏠림이 있다.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리 조금 규모가 되신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투세가 과거에 뭐 다른 나라들 예시도 봤었을 때 혹시나 안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안 좋은 영향이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개인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군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무조건 중소형주 이러면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갈 만한 섹터, 예? 네. 종목 아니에요. 그냥 섹터만이라도 요런 정도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하는 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나씩만 탁탁 골라주시면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뭐 바로 추격 매수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내년을 보고 지금 풍력 관련된 쪽을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고 풍력? 있고 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소재 쪽, 네, 그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 또 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테마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수소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쪽 말씀드리게 되면은 엔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터 같은 경우는 SM과 JYP 두 개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연된 어떤 콘서트 매출과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눌려왔었던 주가가 조금은 또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 같은 경우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광욱 크리에이터 어떤 섹터? 네, 저는 사실 섹터보다는 사이즈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수급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외국인이나 개선이 저는 좀 이게 지금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형주 쪽 대형주. 네,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또 우리의 몫이죠. 매크로 시장에도 호재들이 어쨌든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가 증시에 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조심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팔랑기 되지 마시고 우리가 뚝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내일 장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